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 신부의 운명 이야기 중 기독교 그리고 유학과 명리학의 사회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이제 차차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형태는 가족, 마을, 조합, 계급, 정당, 회사, 국가 등이 있습니다. 즉 사회는 좀 더 형식화된 공동체를 말하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계,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그 바탕이 되는 문화가 있는데 사회는 무엇보다도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그 독특한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가 존재하면 그 사회만의 문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다른 사회에 속하게 되면 영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돌물, 즉 문화가 달라서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만약 친구들의 초대로 거기에 갔다. 그 문화에 아마 잘 적응하지 못해서 무척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초대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가 어떻게 사회에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역시 우리들처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정한 사회에 살다가 그 사회의 틀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사회의 관계는 예수가 당시의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변화된 사회에 새로운 지침을 첨가해서 나름의 기독교 사회관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삶과 사회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기독교 사회관의 원칙이며 기준이 됩니다. 물론 시대가 복잡해짐에 따라 예수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론에 의지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러 갈래의 신학과 교리, 기독교 사회윤리가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현재는 통일된 기독교 사회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사람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아마 100사람의 기독교 사회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 당대에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해야만 기독교 사회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와 사회의 관계를 기독교 사회관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지만 일단 조직된 교회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유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사회의 만남이 되겠죠. 기독교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실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회관은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표적으로 예수, 중세의 어거스틴, 근세의 칼빈, 그리고 현대의 보네포의 사회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사회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동양의 사회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동양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사에서의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우리가 사당이라고 하죠. 그 사자인데 토지신을 섬기는 사당이라는 뜻과 더불어 25개 정도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마을 단위를 말합니다. 한 100명 뭐 남짓하겠죠. 당시에는 좀 이제 자손이 많았으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사라고 한 거죠. 그 이제 사에서, 사당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즉 사에서의 모임을 사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동양의 사회는 농본 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본 사회의 종교적인 마을 공동체는 주로 같은 혈연들로 구성되는 집성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대부분이 동일한 조상에서 나온 대가족 형태의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들의 결합은 바로 그 조상을 섬기는 사당과 제사의식을 통해 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사회의 근원인 것입니다. 100여 명의 사람이 같은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같은 조상의 후손이다. 혈연성이 강한 사회인 거죠. 재산법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법에 대해 박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박식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토대가 개인과 사회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의식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회가 농경사회나 이 자본주의라는 물적 토대 위에 놓였을 경우 그러한 물적 토대는 거기에 맞는 의식이 또 외화된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제도는 농경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라는 물적 토대에 대응해서 인간의 의식 속에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제도와 법규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 제도와 법규가 현실의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부동산 법규 이 제정 문제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명제처럼 유학이라는 학문은 농경사회에 대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를 세운 학문입니다. 농경사회는 가족이 노동력의 최소 단위가 되는
중요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농경사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단위이며 따라서 가족 간의 규범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가족의식은 가족이 확장된 형태인 국가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학사상은 농경사회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편성의 실현 장소인 국가는 고대 중국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중국에 있어서 국가는 봉건시대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즉 왕은 천하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국가는 집안을 그 기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 가족이 큰 가문을 이루고 결국에는 국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대에는 집안 단위로 전쟁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가문을 운영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그 단체나 국가에 끼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국된 것도 실은 세 집안이 발전하다가 저마다 나라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또 하에서 은, 주를 거치면서 모든 제후국은 가의 형태로, 즉 지배 형태로 발달하다가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라는 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가도 국 못지않은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은, 주, 진 모두 가가 국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이제 고종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고종이 왕위로 즉위하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이런 다짐을 받습니다. 부모에 충성할 것이냐, 국가에 충성할 것이냐, 무엇이 먼저냐. 그 대답을 받고 확언을 받고 그를 왕위에 올립니다. 즉 국가에 대한 충성도 집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의 나라는 한 집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고대 중국인의 사회관이었습니다. 고전 대학은 이것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가족 관계로부터 시작된 윤리와 도덕이 국가와 세상을 포괄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유학에서의 수신은 단지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수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신은 재가를 감당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또 재가는 치국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인정되는 연쇄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국도 못하고 평찬을 하겠다고 나서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고대사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유학의 사회관은 기독교에 비해 관계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완성을 통한 사회 완성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신지국, 체가, 치국, 평천하. 이것은 인간이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다라고 유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은 가족과 국가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각 단위와 그 사이를 규정하는 윤리와 도덕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유학의 사회관은 공자, 맹자, 순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교육을 통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근원은 하늘이며 인간이 하늘과 다르지 않다는 천인합일 사상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리학도 이런 유학의 천사상, 하늘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이 거시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의 사회에 관한 담론에 초점을 맞췄다면 명리학은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그리고 개인적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음양, 오행의 생극작용에 인격을 부여한 육친 개념을 통해 사주팔자의 주인인 명주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육친의 개념이 확장되어 개인의 대사회관계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리학이 사주팔자 안에 드러나는 명주, 즉 사주의 주인이죠. 명주의 재성과 관성에 무게를 두고 해석함에 따라 명리학이 감명에 있어서 재성과 관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성은 여기서 말하면 재물이고요. 관성은 또 쉽게 말하면 자리, 관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재성 우위의 시대가 됐죠. 오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각에서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재물이 관직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근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명리학이 성립될 당시에 본격적으로 송나라 시대 성립됐거든요. 당시에는 중국이 이 관료주의 사회가 완성돼 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관료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기륭화복은 관료주의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재성은 이제 가족 관계로 보면 재물이자 처에 해당되는데, 아내에 해당되는데, 약간 좀 봉건적인 냄새도 풍기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재성, 처와 재물은 그 존재 방식이 되게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재물이고 살다가도 남이 되는 것이 처라고 예전 사람은 생각했고요. 또 그것이 비슷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서 사람들 사이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재성, 관성 이런 말이 바로 육친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또 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관직입니다. 자식도 나를 누르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업무도 나를 누릅니다.
물론 잘 수행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역시 쉽지 않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학과 명리학이 인간에게 운명이 있다는 공통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운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학은 거시적 이상주의로, 명리학은 미시적 현실주의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시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점이 바로 명리학의 매력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의 사회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